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벌써 5월 셋째 주가 됐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며칠 전에 반포현대에서 첫 번째 재건축 부담금이 통지가 됐죠. 그 내용을 좀 주로 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과,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현재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먼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지난주에 0.03 그리고 이번 주 0.03에서 전국적으로는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3 상승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0.03이 상승했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1, 0.01 상승했고요. 아무래도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도 0.01을 상승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이외의 경기권은 마이너스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7. 그런데 이 수치 자체는 지난주와 특별하게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4구가 0.04 전체적으로 내렸고, 강남 4구 중에 강남구가 제일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0.06, 송파구 마이너스 0.05, 서초구 마이너스 0.02가 됐습니다. 감정원에서는 현재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강남 4구는 관망세가 확대됨에 따라서 최근까지 이어지던 일부 균형 맞추기, 강북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균형 맞추기가 저평가된 지역으로 투자가 이동하면서 벌어진 가격 갭이 메워지는 과정도 현재는 거의 멈춰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감정원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보유세 개편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의지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또 높아진 가격 수준에 대해서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0.1이 내렸고, 수도권 0.01에서 낙폭이 조금 커졌고요. 지방이나 서울도 0.09, 0.0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15주, 그러니까 거의 한 4달 가까이 연속 하락을 했다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분양대행 사실상 금지, 청약 연기 불보듯이란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면 건설업 면허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업체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2007년부터 있었던 규정이고 분양단지를 조사하다 보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분양대행을 하는 업체들 중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딱 2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양대행 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곳도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중소형 분양대행사들은 실제로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설업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황당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되고요. 건설 기술자도 5인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 영세한 업체에서 보면은 등록하는 데만 약 한 1억 4천만 원에 한 35일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또 이들 기술자들 5명을 고용하게 되면 매년 급여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업 면허를 낸다고 해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벌써 35일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 전국에서 약 5만 6천 가구의 분양이 있는데 이 분양이 일제히 연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양대행사는 현재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부의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지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양을 대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건설업 등록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사실 좀 황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대행사는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외국계 분양대행사들도 건설업 면허를 가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그리고 분양대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설업 면허를 따라고 하니까 우리는 황당하다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기존의 분양대행 업체는 건설업 등록 면허가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지금 현재 고집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 시장을 보면요, 삼성이나 GS에서 분양을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 대행사를 고용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고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영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을 모두 불러서 일당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 대 회사로 하면은 장점은 뭐냐면 관리가 쉽죠. 그 대신에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회사 본사의 관리비까지 내야 되고, 그 회사의 관리비 이외의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차도 간소하고 또 분양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그 분양 대행사의 몫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양은 대부분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분양하시는 분들을 일당으로 고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기업에서 다 신경 쓸래니까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일단 이 법을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조건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분양대행사가 뭐 신규 건설업 등록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분양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뭐 불편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분양대행 사실상 금지 때문에 5월 달에 분양 예정인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상당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떡볶이를 만드는데 왜 구태여 그 떡볶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생산 과정까지 다 알아야 하냐라는 거죠. 분양 대행을 하게 되면 분양 대행에 관련된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건설업 면허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전형적인 탁상 행정 내지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요, 첫 재건축 부담금 통지, 반포현대 1인당 1억 3,569만 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주 방송은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에 반포현대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당 1억 3,569만 원을 맞았죠. 당초 조합에서 예상한 금액이 85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당초 예상 금액의 한 16배 정도가 추산돼서 나온 셈이에요. 먼저 반포현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반포현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반포현대는 사평역에서 반포 IC로 가는 길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총 세대수가 80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한계동,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죠. 한계동의 아파트고, 작년 11월 달에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고요. 새롭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상 20층에 2개 동, 그리고 총 108가구 이렇게 짓게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4월 2일 날 반포현대는 서초구청에다가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출하면서 조합에서 제출을 하면서 우리 대략 한 8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서초구청에서는 통지가 약 2주 정도가 미뤄졌는데, 그 이유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금액과 이 850만 원의 갭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조합에다가 너희들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 양심적으로 이것을 좀 상정해봐, 이렇게 조합에다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 조합에서는 2차로 7,157만 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이게 기사화가 됐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조합에서 2차 제출한 금액보다도 거의 2배에 이르는, 서초구청의 통보액은 거의 2배에 이르는 1억 3,569만 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으로 통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맞을 단지들도 그럼 우리도 얼마나 나올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끌게 되었죠. 그래서 반포현대 아파트가 이렇게 한 16배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액이 나오면서 시장은 현재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을 보면요. 부담금 폭탄, 부담금 쇼크, 멘붕, 포기 이렇게 좀 극단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건축은 끝났어. 뭐 이런 반응, 하나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요.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것이 있냐면 아니 정부에서 앞으로 집값이 얼마가 갈 줄 알고 준공 시점에 집값을 한정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이 금액을 낸 것이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를 그럼 앞으로 지어질 동안도 계속 가정해서 부담금을 산출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거를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좀 비아냥 섞인 그런 반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큰일 났다. 재건축 이제 끝이야 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두 개의 반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제초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일, 준공 인가일까지 그 기준 주택가격의 차액에서 정상 주택가격의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보시면은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익에 따라서 뭐 10%, 20%, 많게는 50%까지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인가일이 마지막 기준점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멸실을 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준공 인가일 당시에 금액을 산정했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포현대 이외에도 반포현대의 개발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반포 주공 3주구라든가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이게 엄청 무서운 법이다. 2006년 9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려 6년 3개월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는데 단 한 개의 아파트 단지도 제초안의 벽을 넘은 단지는 없다라고 제가 이 무서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작년에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또 별도의 비디오 방송도 하나를 제가 만들어 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반응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도 안 되는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법안이 연기되거나 폐지될 거야 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법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없어질 거야.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추가 부담금이 나오더라도 그거 뭐 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죠.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쯤에 건축심의가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포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초안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제가 언급드린 그런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못하는 게 확정이 됐고 제초안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서 그런 내용이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제초안이 말이 안 되는 법이니까 연말이면 연기되거나 폐지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연말에 부활을 했죠. 그리고 위헌으로 없어지겠지라고 했지만 또 11개 재건축 단지가 위헌 소송을 했는데 각하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몇 개 빌라 단지에서 위헌 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 결과를 더 봐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생길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금이야 뭐 얼마 안 나오니까 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어떤 핑계들이 있었는데 그 핑계가 여지없이 뭉개졌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려면요.
작년 말부터 올해의 서울시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는데 이 시장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정부 대책은 파리 대책으로 거의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대책 나온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 연말에서 연초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강남 재건축 평균 부담 금액이 평균이 4억 4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시장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강남 재건축이 먼저 가격이 보합 내지는 조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강남이 잠잠해지니까 다른 재건축 시장인 목동 같은 경우가 상승을 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을 뭐 30년으로 할 것이냐 40년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뭐 정부에서 말을 바꾸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목동 같은 경우가 그 상승이 중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침체에 빠지게 된 두 개의 사건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의 사건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모두 다 제초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년, 40년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아니 뭐 재건축 연한이 30년이든 40년이든 모두 제초한 대상이고 제초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게 왜 논란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그 몇 개 글에다가 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초한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반포현대 같은 경우는 뭐 나홀로 단지이기 때문에 많이 소외되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850만 원을 책정했으면 얼마가 올랐다는 얘기인지 거꾸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서 과연 850만 원을 책정한 게 맞냐?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포현대 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구반포 주공 3주구, 잠실 주공 5단지 이런 단지들도 결국은 작년에 재건축 사업을 끌고 오기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축소해서 끌고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정부가 준공 인가일까지 가격을 뻥튀기를 했던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끌고 오려고 금액을 축소해서 발표를 해서 여지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왔던 어찌되었건 금액이 발표됐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재건축 단지에는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화요일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 감정원의 감정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하는 한국감정원의 발표를 좀 보면요.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정부에서 나온다면 일반 재건축을 안 하고 1:1 재건축을 해서 제초안을 피할 거야. 제초안 금액을 피할 거야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작년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못한 단지들이 타격을 입었다면 작년 연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폭등 내지는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축들은 그럼 상관없는 거잖아. 제초안이랑.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초안을 면제받은 단지들은 큰 폭의 상승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요. 대치 쌍용 2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기호 1번 대우건설의 광고를 잠시 보고 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을 해주신 대우건설의 광고를 잠시 보셨고요. 잠깐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쌍용 2차에서 대우와 현대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조건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유리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는 현대에 비해서 실내 구조를 매우 잘 뽑아 놓았다, 이런 평을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넓은 커뮤니티 센터와 독창적인 건물 디자인, 그리고 동배치가 돋보인다, 이건 완전히 압권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디자인대로만 만들게 되면 대치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과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과천주공 1단지에서 그 대우하고 GS하고 현대가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수주전을 지난 3월에 벌였어요. 그렇게 해서 업계에서는 현대하고 대우가 2파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대우가 조합원 37.6%의 표를 얻으면서 지난 3월에 과천주공 1단지 수주전에서 시공권을 따낸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일반 분양가를 보증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졌고요. 결국 이 승부수에다가 고품격 인테리어나 단지 설계가 먹히면서 조합원들의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10만포 15차 같은 경우도 대우가 롯데를 제치고 수주를 한 경험이 반포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 2일 날 현재 대치쌍용 2차 재건축 수주전에 벌어질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조합원의 개발 이익 극대화라는 카드를 대우가 들고 나왔고요. 조합원이 원한다고 하면 신반포 15차처럼 후분양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카드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뭐 현대가 워낙 막강하긴 하지만 이에 도전장을 던지는 대우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서 어떤 분이 투표를 올리신 내용이 있는데, 대략 투표는 240명, 한 120명 해가지고 한 370분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보시면 카페 내에서는 뭐 저희가 강남 카페인데 의외로 현대보다는 대우가 한 65.8%로 앞서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카페에서 이런 투표가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층 그리고 온라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현대보다는 아무래도 대우의 입김이 조금 더 먹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재건축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 그럼 우리는 1대1 재건축을 해서 재초안을 피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먼저 가능한 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건축과 1대1 재건축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추가 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의 비용이 줄어들죠. 이걸 하려다 보니까는 임대주택을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85제곱 이하를 60%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게 일반 재건축이고요. 그리고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을 이렇게 60%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이 없으니까 일반 분양으로 들어올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실은 뭐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막 전용 85 넘는 게 한 70% 된다고 치면 이 단지는 일반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전용 85제곱 뭐 40평대 50평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25평 30평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재건축을 채택하게 되면 소형주택을 85제곱 이하 소형주택을 60%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재건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재건축과 1대1 재건축은 차이가 있고요. 1대1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일단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초안 대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왜 1대1 재건축은 부담금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분이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으로 들어오는 수익금 자체가 없죠. 그리고 또 큰 평형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고급화를 시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낼 세금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대금 전체가 즉 10억에 분양하면 10억 금액이 다 수익으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고, 이 공시지가는 사실 실거래가의 대략 한 70% 수준으로 잡히다 보니까 똑같은 자산 가치가 발생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1:1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적게 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초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제초한 대상이고 부담금을 내야 되지만 수익을 적게 하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부담금을 적게 내는 방식이다.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뭐냐면 1:1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건축비를 조합원들이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1 재건축이 잘 되려면 미래의 집값 상승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에 2, 3억씩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조합원들이 뭐 추가 부담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나 그거 낼 용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 재건축은 미래 집값이 상승이 담보가 되는 전제에서 그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1:1 재건축의 성공 여부는 향후 시장 흐름의 방향성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1:1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은 시장이 좋으면 진행이 될 것이고, 조정이나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인데요. 제초안을 면제받은 단지들, 즉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제초안 대상인 아파트들이 그렇게 막히면 이미 제초안을 피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뭐 폭등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얘기는 최근 주식으로 치면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 사태로 인해서 그러면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삼바 이외에 다른 것들이 혜택을 받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삼바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초안 부담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단지 그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그리고 이렇게 개발 부담금을 내는 아파트들의 부담이 커지고 가격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제초안을 면제받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조정폭이 적거나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초안 대상인 아파트들은 뭐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는 막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반포현대 이외의 나머지 단지들도 제초안 부담금이 줄줄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5월 말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지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중순에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어서 부동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6월의 주식시장은 좀 다른 어느 때보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 시기이니까, 뭐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으로 보면 상관이 있기도 하니까 6월의 주식시장은 좀 중심을 잃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투자 전략은 많이 버는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 꼭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